안녕하세요. 속설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제 손으로 30년간 닦아온 이 바닥만큼은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제 집안이 이렇게 더러워질 줄은 몰랐어요. 저는 올해 70입니다. 이름은 나정희.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을 뜨고 4시 반이면 시장 청소를 시작하는 게 제 삶이었어요.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손에 빗자루를 쥐고 바닥을 쓸어내는 일이 제게는 명상이자 기도였고 삶의 전부였어요. 남편은 평생 공사판을 떠돌며 막노동을 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한 푼 두 푼 모아서 40년 전에 변두리 단독주택 한 채를 마련했어요. 그때만 해도 그 동네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곳이었죠. 지금은 재개발 바람이 불면서 그 낡은 집이 20억 원짜리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뇌출혈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물 한 잔 마시다가 그대로 쓰러졌죠. 병원에 실려갔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사흘 만에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저는 혼자가 되었어요. 아들은 있지만 그 아이는 오래전부터 제 곁을 떠나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빚 때문에, 도박 때문에. 그래도 아들이니까요. 저는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떠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였습니다.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그때부터 본색을 드러낸 거겠죠. 일부 변해가는 일상. 남편 장례식이 끝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며느리가 집에 자주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었는데 갑자기 일주일에 서너 번씩 들르더니 나중에는 아예 제 집에 와서 머물겠다고 했어요. 어머님, 이제 혼자 계시잖아요. 제가 모셔야죠. 저 간병인 자격증도 있고 어르신 돌보는 일은 전문이에요. 며느리 이름은 선아입니다. 겉보기엔 참 차분하고 점잖아 보이는 여자예요. 말씨도 부드럽고 웃는 얼굴도 예쁩니다. 처음 아들이 데려왔을 때는 저도 마음에 들었어요. 이 아이라면 우리 아들을 바로잡아줄 수 있겠다 싶었죠. 하지만 결혼한 지 몇 년 지나지 않아 알게 됐습니다. 며느리도 결국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는 걸요. 아들의 도박 빚을 갚는 데는 관심이 없으면서 시댁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늘 캐묻곤 했어요. 어머님, 이 집 시세가 요즘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글쎄, 나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아이고, 모르시면 안 되죠. 요즘 이 동네 평당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던데요. 어머님 집은 대지가 넓으니까 최소 20억은 넘게 받으실 거예요. 며느리는 자꾸만 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얼마에 팔면 좋겠다, 재개발 조합에서 뭐라고 했다, 이런저런 얘기를 늘어놓았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집을 팔 생각이 없었거든요. 이 집은 남편과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곳이에요. 남편의 흔적이 남아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집에 머물기 시작하면서 제 생활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우선 제가 먹는 약이 바뀌었습니다. 어머님, 이 약은 의사 선생님이 새로 처방해 주신 거예요. 혈압약이랑 같이 드셔야 해요. 나는 혈압약만 먹어도 괜찮은데. 안 돼요,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요즘 기력이 많이 떨어지셨잖아요. 이 약 드시면 훨씬 나아지실 거예요. 며느리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게 약을 챙겨줬습니다. 처음에는 고맙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죠. 약을 먹고 나면 정신이 몽롱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무겁고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게 평생의 습관이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아침 8시, 9시까지 자게 됐어요. 그것도 깊이 잠들어서
꿈도 안 꾸고 그냥 기절하듯 자는 거예요. 어머님,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푹 쉬세요. 제가 다 챙길게요. 며느리는 제가 늦잠을 자는 걸 오히려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몸이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나이 탓이려니 했습니다. 일흔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죠.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시장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진 겁니다. 정희 씨, 요즘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던데. 저요? 괜찮은데요. 왜요? 아니, 그냥 정희 씨가 요즘 깜빡깜빡 하신다고 들어서요. 뭘 깜빡한다는 거예요? 저번 주에 청소할 때 같은 데를 2번 하셨다면서요? 그리고 장 보러 온 손님한테 같은 말을 3번씩 하셨다고.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언제 그랬다는 건지 전혀 기억이 없었어요. 청소를 2번 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저는 30년 동안 이 시장을 닦아온 사람이에요. 눈 감고도 어디를 어떻게 청소해야 하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같은 곳을 2번 청소했다니 말이 되나요? 하지만 시장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걱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정희 씨,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요즘 치매 검사 같은 거 무료로 해준다던데. 치매.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한테 치매가 왔다고요? 말이 안 돼요. 저는 멀쩡합니다. 머리도 멀쩡하고 기억력도 좋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제가 이상하다고 하는 걸까요? 어느 날 며느리가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요즘 정부에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지원하는 제도가 생겼대요. 신청하시면 한 달에 50만 원씩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 그런 게 있어? 네, 근데 서류를 좀 내야 해요. 복잡한 거 아니고요. 그냥 여기 어머님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해 드릴게요. 며느리는 서류를 제 앞에 펼쳐 놓았어요. 빼곡하게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지만 저는 눈도 침침하고 머리도 아파서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도장을 찍었어요. 어머님, 여기요. 그리고 여기도요. 며느리는 제 손을 이끌어서 서류 곳곳에 도장을 찍게 했습니다. 저는 그때도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도장을 왜 이렇게 많이 찍어야 하지? 하지만 머리가 너무 아파서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다 됐어요, 어머님. 이제 약 드시고 푹 쉬세요. 며느리는 또 약을 가져왔어요. 저는 그 약을 받아먹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자마자 의식이 사라졌어요. 그렇게 잠에 빠져들었죠. 그 다음날 시장에 나갔을 때 장 보러 온 단골 아주머니가 제게 이상한 말을 했어요. 정희 씨, 어제 며느리분 봤어요. 부동산 중개소 앞에서 나오시던데 뭐 집이라도 알아보시나 봐요? 집을? 우리 며느리가요? 네, 분명히 정희 씨 며느리 맞던데. 그 키 크고 머리 긴 분 맞죠? 부동산 아저씨랑 한참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가 부동산에? 왜? 무슨 일로? 그날 저녁 며느리가 저녁을 차려주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요즘 이 집 너무 오래돼서 수리할 데가 많지 않으세요? 보일러도 고장나고 화장실도 물이 잘 안 내려가고. 그래도 살만해. 뭐, 큰 불편은 없어. 그래도 어머님 연세도 많으신데 이런 낡은 집에서 사시면 안전하지 않잖아요. 차라리 이 집 팔고 좋은 곳으로 이사 가시는 게 어때요? 집을 팔다니 무슨 소리야? 나는 이 집 안 팔아.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금방 다시 웃으면서 말했죠. 아이고, 제가 괜한 소리를 했네요. 어머님이 사시던 집인데 당연히 안 파시겠죠.
저도 그냥 어머님 편하시라고 한 말이에요. 하지만 며느리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그 눈빛 속에는 짜증과 실망이 섞여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준 약을 먹지 않았어요. 약을 먹는 척하고 휴지에 싸서 버렸죠. 그러자 신기하게도 정신이 맑아졌어요. 머리도 덜 아프고 몸도 한결 가벼웠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그 약이 문제였구나. 며느리가 준 약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구나. 2부. 시장의 눈과 귀. 다음 날부터 저는 약을 먹는 척만 하고 몰래 버렸습니다. 며느리가 보는 앞에서 약을 입에 넣었다가 화장실에 가서 뱉어버렸어요. 그러자 며칠 지나지 않아 몸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수월해졌고 머리도 맑아졌어요. 그리고 저는 며느리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새벽 시장을 닦으면서 저는 한 가지 재능을 키웠어요. 바로 관찰력이었죠. 시장에 오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속셈이 있는지 대충 알 수 있어요. 표정, 걸음걸이, 말투, 시선 처리. 그런 것들이 다 말을 합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며느리가 언제 전화를 하는지, 누구와 통화하는지, 어디를 드나드는지 하나하나 지켜봤습니다. 며느리는 저녁마다 베란다로 나가서 전화를 했어요. 목소리를 낮춰서 통화하는데 가끔씩 흥분한 말투가 새어나왔죠. 엄마, 걱정 마. 다 계획대로 되고 있어. 이제 곧 집 명의가 나한테 넘어와. 그러면 바로 처분하고 우리 계획대로 움직이면 돼. 엄마? 며느리의 친정어머니 말인가요? 저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응, 요양원 저렴한 곳으로 알아보고 있어. 어차피 오래 안 계실 거니까 비싼 데 보낼 필요 없잖아? 한 달만 버티면 돼. 요양원? 저를 요양원에 보낼 생각이라고요? 난 이렇게 멀쩡한데?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가 계획하고 있는 게 뭔지 이제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집어넣고 집을 팔아서 돈을 챙기겠다는 거였죠. 그렇다면 제가 서명한 그 서류들은 뭘까요? 정부지원금 신청서가 아니라 재산처분 위임장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급하게 서랍을 뒤졌습니다. 며느리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서류들을 찾아봤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며느리가 이미 다 가져간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시장으로 나가서 오랜 친구인 잡화점 주인 옥분이를 찾아갔어요. 옥분아, 나 좀 도와줘. 정희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저는 옥분이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며느리가 저한테 이상한 약을 먹이고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 시장 사람들한테 제가 치매에 걸렸다는 소문을 퍼뜨린 것도 며느리의 짓일 거라는 것. 옥분이는 화가 나서 손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 나쁜 것들,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그럴 수가 있어? 정희야,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돼. 신고를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나는 증거가 없어. 서류도 다 가져갔고 약도 증거가 될지 모르겠고. 그럼 어떻게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거야? 아니, 나도 방법을 찾아볼 거야. 일단 며느리를 계속 지켜봐야겠어. 그리고 시장 사람들한테도 부탁해야겠어. 며느리가 누구랑 만나는지 어디를 다니는지 좀 봐달라고. 옥분이는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장의 다른 상인들에게도 말을 돌렸죠. 정희 씨 며느리가 수상하니까 다들 눈여겨보라고요. 시장 사람들은 저를 30년 동안 봐온 사람들이에요. 저를 믿고 저를 아끼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모두 제 편이 되어주었습니다. 며칠 후 옥분이가 급하게 저를 찾아왔어요. 정희야, 큰일이야. 네 며느리 오늘 누구 만나는 거 봤어.
식자재 도매상하는 아줌마랑 같이 있더라고. 그 아줌마, 너네 며느리 친정어머니 맞지? 응, 맞아. 그 사람, 이름이 숙자야. 그 숙자라는 사람이 말이야. 요즘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소문이 있어. 탈세 의혹 때문에. 그 사람 사업체가 뭔가 불법으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시장에 돌더라고. 저는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탈세? 그게 사실이라면 제게도 쓸만한 무기가 생기는 거예요. 옥분아, 그 얘기 좀 더 알아봐 줄 수 있어? 당연하지. 내가 아는 사람한테 물어볼게. 시장은 정보의 보고였어요. 여기저기서 소문이 돌고 사람들이 수군거렸죠. 저는 그 정보의 흐름 속에서 제게 필요한 조각들을 찾아냈습니다. 며느리와 친정어머니 숙자. 이 두 사람이 함께 꾸민 계획.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제 재산을 빼돌려서 해외로 도망가려는 계획. 저는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생각이 없었어요. 저도 제 방식대로 싸울 겁니다. 어느 날 새벽 저는 평소처럼 시장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웬 남자가 제 앞을 지나가더니 발을 헛디뎌서 넘어질 뻔했어요. 제가 바닥에 물을 뿌려 놓았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물 뿌려 놓은 거를 미처 표시를 안 했네요. 아, 괜찮습니다. 제가 정신없이 걷다가 그랬어요. 남자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키는 크지 않았지만 어깨가 떡 벌어지고 눈빛이 예리했습니다. 한눈에 봐도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할머니, 새벽부터 고생이 많으시네요. 아이고, 이게 제 일인걸요. 30년째 하고 있어요. 30년이나요?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할머니, 혹시 이 근처에서 사람 좀 찾는데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무슨 일 하시는 분이세요? 남자는 잠깐 망설이다가 명함을 꺼냈어요. 저는 오경석이라고 합니다. 사설 탐정 일을 하고 있어요. 탐정이라니요? 저는 처음에는 웃음이 나왔어요. 탐정이라는 게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명함을 보니까 진짜더라고요. 오경석 종합조사사무소라고 적혀 있었어요. 탐정이시라고요? 신기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누굴 찾으시는데요? 한 가정의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근처 시장을 자주 드나들었다는 제보가 있어서요. 혹시 할머니께서 이 사진 속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오경석 씨가 보여준 사진에는 젊은 남자가 찍혀 있었어요. 저는 그 얼굴을 본 적이 있었죠. 아, 이 사람 알아요. 며칠 전에 시장 골목에서 봤어요. 담배 피우면서 전화 통화하고 있더라고요. 정말요? 언제쯤이었죠? 한 3일 전쯤 새벽 5시쯤이었을 거예요. 제가 청소하러 갔을 때 봤으니까. 오경석 씨는 눈을 빛냈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께서 평소에 시장을 관리하시니까 이것저것 많이 보시겠네요. 그럼요. 저는 이 시장을 30년 동안 봤어요. 누가 언제 오고 가는지, 누가 수상한지 다 알죠. 대단하시네요. 할머니 같은 분이 탐정을 하셔도 되겠는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어요. 그런데 문득 생각이 들었죠. 이 사람이라면 내 일도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저기 오경석 씨. 저도 사실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는데 혹시 상담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오경석 씨는 친절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물론이죠. 할머니께서 저를 도와주셨으니 제가 할머니를 도와드려야죠. 말씀해 보세요. 저는 오경석 씨에게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모은 정보들을 하나하나 말했어요.
오경석 씨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중간중간 질문도 하고 메모도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말했죠. 할머니, 이건 분명히 범죄 행위입니다. 며느리분이 할머니를 속여서 재산 처분 동의서를 받아낸 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의로 약을 먹여서 정신을 흐리게 만든 건 상해죄에 해당할 수도 있고요. 그럼 경찰에 신고하면 되나요? 신고하실 수는 있는데 문제는 증거입니다. 할머니께서 서명하신 서류가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야 하고 며느리분이 실제로 할머니를 속였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그리고 약도 성분 분석을 해봐야 하고요. 증거를 어떻게 모으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며느리분과 그 친정어머니의 움직임을 추적해야 해요. 그분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녹음하거나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하거나 이런 식으로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오경석 씨는 전직 형사였다고 했어요. 20년 동안 경찰로 일하다가 정년퇴직 후에 탐정사무소를 차렸답니다. 그는 특히 약자들의 사건을 많이 맡는다고 했어요. 돈이 안 되는 일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준다고요. 할머니, 제가 이 일 꼭 도와드릴게요. 며느리가 어떤 짓을 했는지 밝혀내고 할머니 재산 지켜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혼자가 아니구나. 누군가 제 편이 되어줄 사람이 있구나. 3부. 손주의 용기. 오경석 씨와 협력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더 조직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전화 통화 시간을 기록하고 어디를 드나드는지 추적했어요. 시장 사람들도 저를 도와줬죠.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바로 손녀 지우였어요. 지우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죠. 얼굴은 아빠를 닮아서 순하게 생겼는데 성격은 꽤 똑부러져요. 제가 보기에 우리 집안에서 제일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지우는 엄마인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아이에게 너무 강압적이었거든요. 공부 성적에만 집착하고 아이의 말은 전혀 들어주지 않았죠. 어느 날 저녁 지우가 제 방으로 몰래 찾아왔어요. 할머니, 저 할머니한테 드릴 게 있어요. 뭔데, 지우야? 지우는 주머니에서 USB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요. 할머니가 꼭 보셔야 돼요. 이게 뭔데? 엄마가 외할머니랑 통화하는 거 녹음한 거예요. 그리고 영상도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우가 엄마를 몰래 녹음했다고요? 지우야, 이걸 언제 한 거야? 한두 달 전부터요. 엄마가 뭔가 수상하게 굴길래 제가 몰래 휴대폰으로 녹음했어요. 엄마는 제가 공부하는 줄 알고 방문 닫고 통화했는데 저는 문틈으로 녹음 버튼을 누르고 있었어요. 지우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한테 나쁜 짓 하는 거 저도 알았어요. 약 바꿔치기 하는 것도 봤고요. 할머니 도장 몰래 가져가는 것도 봤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증거만 모았어요. 저는 지우를 꼭 안아줬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자기 엄마가 할머니를 해치는 걸 보면서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지우야, 고마워. 네가 용기 내줘서 정말 고마워. 할머니, 이거 경찰한테 가져가면 엄마 잡힐 수 있어요? 응, 아마도. 근데 지우야, 너 괜찮겠어? 엄마가. 괜찮아요. 할머니가 더 중요해요. 엄마는 잘못했어요. 할머니한테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지우에게서 USB를 받았어요. 그리고 바로 오경석 씨에게 연락했죠. 오경석 씨는 다음 날 제 집으로 와서 USB를 확인했습니다. 내용을 보더니 그는 눈을 크게 떴어요. 할머니, 이거 대단한 증거입니다.
이거면 며느리분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어요. USB 속에는 며느리와 숙자가 나눈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엄마, 집 명의 이전 서류 다 챙겼어. 이제 부동산 중개인한테 넘기면 돼. 그래, 잘했다. 니네 시어머니 요양원은 내가 알아봤어. 한 달에 80만 원짜리. 거기 집어넣으면 돼. 근데 엄마, 시어머니가 요즘 좀 이상해. 약 먹는 거를 거부하려고 하고 눈빛도 예전보다 또렷해진 것 같아. 그럼 약을 더 세게 줘. 아니면 아예 병원에 입원시켜버려. 치매 진단받게 해서. 그것도 생각해봤는데 너무 노골적이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괜찮아. 일단 집만 팔리면 돼. 집 팔리는 즉시 시어머니 요양원에 처받고 우리는 해외로 나가는 거야. 내 사업체도 어차피 세무조사 들어오면 곤란하니까 이참에 정리하고 나가는 게 나아. 이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우가 찍은 영상도 있었어요. 며느리가 제 약을 바꿔치기 하는 장면, 제 도장을 몰래 가져가는 장면, 숙자와 식자재 창고 뒷골목에서 만나서 서류 뭉치를 주고받는 장면까지. 오경석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할머니, 이제 준비할 시간이에요. 오경석 씨는 저와 지우가 모은 증거에 자신이 추가로 조사한 자료를 합쳐서 두꺼운 파일을 만들었어요. 그는 그걸 파멸 보고서라고 불렀습니다. 할머니, 이 보고서에는 며느리분과 숙자 씨의 모든 범죄 행위가 담겨 있습니다. 재산 편취 시도, 사문서 위조, 상해염해, 그리고 숙자 씨의 탈세 정황까지요. 그럼 이걸 경찰에 제출하면 되는 거죠? 오경석 씨는 잠깐 망설였어요.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법적 절차를 밟으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재판도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며느리분이 온갖 변명을 늘어놓을 겁니다. 그리고 설령 유죄 판결을 받는다 해도 집행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토범이고 실제로 재산을 빼돌리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며느리분을 직접 압박하는 거죠. 이 증거들을 보여주고 협상을 하는 겁니다. 협상이요? 네, 며느리분이 할머니께 모든 걸 돌려드리고 조용히 물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법정에 서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확실합니다. 저는 고민이 됐어요.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오경석 씨 말대로 직접 해결하는 게 나은 건지. 하지만 생각해보니 제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벌써 며느리가 부동산 중개인과 접촉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언제 집이 팔릴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좋아요. 오경석 씨 방법대로 해봅시다. 오경석 씨는 며느리를 만날 계획을 세웠어요. 며느리가 혼자 있을 때를 노려서 예고 없이 찾아가기로 했죠. 그날은 며느리가 친정일을 보러 나간 날이었어요. 저는 집에 남아서 기다렸고 오경석 씨는 며느리를 미행했습니다. 며느리는 식자재 도매 시장에 있는 숙자의 사무실로 갔어요. 그리고 1시간쯤 있다가 나왔죠. 오경석 씨는 며느리가 사무실을 나서자마자 다가갔습니다. 양선아 씨, 잠깐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며느리는 깜짝 놀라서 오경석 씨를 쳐다봤어요. 누구세요? 제 소개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보시죠. 오경석 씨는 태블릿을 꺼내서 며느리에게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며느리와 숙자가 나눈 대화 녹음 파일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집 팔리는 즉시 시어머니 요양원에 처받고 우리는 해외로 나가는 거야.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뭐예요? 어떻게? 양선아 씨,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제가 가진 증거는 이것보다 훨씬 많아요.
오경석 씨는 며느리를 근처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파멸 보고서를 펼쳐 보여줬어요. 여기 보세요. 선아 씨가 시어머니를 속여서 받아낸 서류들, 약을 바꿔치기 한 영상, 친정어머니와 공모한 증거, 그리고 친정어머니의 탈세 정황까지 모두 여기 있습니다.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당신 누구예요? 저는 나정희 할머니의 편에 선 사람입니다. 이제 선택하세요. 첫 번째, 이 증거들을 모두 경찰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선아 씨와 숙자 씨는 사기죄, 상해죄, 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숙자 씨의 사업체는 망하고 선아 씨는 간병인 자격을 잃게 되겠죠.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두 번째, 할머니께 모든 걸 돌려드리고 조용히 물러나세요. 진명의 도장, 그리고 선아 씨가 가져간 모든 서류를 반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혼하고 떠나세요. 그러면 저는 이 증거들을 묻어드릴 수 있습니다. 이혼이요? 왜 제가? 선아 씨, 남편분은 선아 씨 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지금 도박 빚에 허덕이고 있어요. 선아 씨가 시어머니 재산을 가로채려는 걸 알면서도 자기 빚 갚는데 급급해서 눈 감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함께 있어봤자 선아 씨한테 이득이 없습니다. 며느리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죠. 알았어요. 제가 다 돌려드릴게요. 제발 경찰에는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할머니 댁으로 가시죠. 그리고 모든 서류를 반환하세요. 며느리는 오경석 씨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눈가가 붉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며느리를 바라봤죠. 며느리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제가 서명했던 그 서류들이었어요. 이게 그동안 제가 어머님을 속여서 받아낸 것들이에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장 한 장 찢어버렸어요.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돈 때문에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선아야. 저는 며느리를 향해 입을 열었어요. 네가 지금 후회하는 건 들켰기 때문이지 잘못을 깨달아서가 아니야. 너는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고 요양원에 처박으려고 했어. 내가 죽기를 기다렸지.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너 같은 애한테 용서를 베풀 생각은 없어. 하지만 오경석 씨 말대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보다는 네가 조용히 떠나는 게 나을 것 같구나. 내 손주, 지우를 생각해서라도. 감사합니다, 어머님. 감사하다는 말은 하지 마. 네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 그냥 떠나거라. 그리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며느리는 짐을 싸서 그날 밤으로 집을 떠났어요.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뒤 아들이 제 방으로 찾아왔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한심했어요. 민호야. 저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45살이 된 아들. 백발이 성성해진 아들. 너는 내 아들이야. 하지만 너는 나를 지켜주지 못했어. 네 아내가 나한테 무슨 짓을 하는지 알면서도 너는 모른 척했지. 엄마,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빚 때문에 정신이 없었고. 변명하지 마. 너는 엄마 대신 아내를 선택했고 돈을 선택했어. 그게 네가 한 선택이야. 아들은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이제라도 제가 엄마를 지킬게요. 빚도 제가 갚을게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호야,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하지만 실망했어. 너무 실망했어. 앞으로 네가 어떻게 사는지 지켜볼 거야. 진짜로 변할 건지 아니면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건지. 그 후로 며느리 선아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혼 서류를 보내왔고 민호는 그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숙자도 더 이상 저희 가족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경석 씨가 숙자에게도 경고를 했거든요. 탈세 증거를 세무서에 제보하겠다고요. 숙자는 겁을 먹고 사업체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선아와 함께 어디론가 떠났어요. 소문으로는 지방 소도시로 내려갔다고 들었습니다. 사부. 다시 찾은 평화. 모든 일이 정리되고 나서 저는 다시 새벽 시장으로 나갔어요. 시장 사람들은 제게 물었어요. 정희 씨, 일은 다 해결됐어요? 응, 다 해결됐어. 다행이네요. 우리 얼마나 걱정했는데. 정희 씨가 치매 걸렸다는 소문 들었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고마워. 다들 나를 도와줘서. 너희가 없었으면 나 혼자 이겨내지 못했을 거야. 시장 사람들은 제 어깨를 두드려줬어요. 그들은 제 30년 동료이자 친구였습니다. 오경석 씨는 가끔 시장에 들러서 저를 찾아왔어요. 할머니, 요즘은 어떠세요? 좋아요.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어. 다행이네요. 할머니 덕분에 저도 좋은 일 했다는 기분이 들어요. 오경석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으면 나 혼자서는 못 해냈을 거야.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께서 이미 모든 준비를 다 하셨어요. 저는 그냥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드린 것 뿐이에요. 할머니의 관찰력과 끈기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손녀 지우는 여전히 저와 함께 살고 있어요. 엄마가 떠난 후 지우는 제 곁에 남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랑 살래요. 아빠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지우야. 할머니가 사랑으로 돌봐줄게. 아들 민호도 정말 달라졌어요. 도박을 끊었고 빚을 갚기 위해 일용직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공사장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번 돈을 조금씩 채권자들에게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요. 시장으로 나가서 바닥을 닦습니다. 30년 동안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쓸 때마다 생각해요. 제 인생도 이 바닥과 같았다고. 평생 깨끗하게 살려고 애썼지만 어느 순간 더러운 것들이 쌓이기 시작했죠. 며느리의 욕심, 아들의 나약함, 그리고 제 자신의 순진함까지.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더러워진 걸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다시 닦아냈죠. 제 방식대로, 제 손으로. 사람들은 제게 물어요.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냐고. 무섭지 않았냐고. 무섭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정말 무서웠어요. 제가 정말로 치매에 걸린 건 아닐까. 사람들이 저를 미친 노인네로 볼까봐. 결국 며느리에게 모든 걸 빼앗길까봐. 그런 두려움이 매일 밤 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30년 동안 새벽 시장을 지켜온 사람이에요. 깜깜한 새벽, 아무도 없는 시장에서 혼자 바닥을 닦아온 사람이죠. 그 시간들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시장 사람들, 오경석 씨, 그리고 손녀 지우. 그들이 제 곁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 혼자서는 이겨낼 수 없었을 거예요. 요즘은 며느리 생각도 해요.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었을까요? 돈에 눈이 멀어서 사람의 도리를 잊어버린 사람.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죠. 누구나 힘든 시기가 있지만 그렇다고 남을 해쳐도 된다는 법은 없으니까요. 하루의 청소를 마무리하면 시장 구석 작은 의자에 앉아 보온병에 담아온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시장을 바라봐요. 활기찬 시장, 사람들의 목소리, 물건을 사고 파는 소리. 이 모든 게 제게는 음악 같아요. 이 시장이 제 인생이었어요. 30년 동안 이곳을 지켰고 이곳이 저를 지켜줬죠. 며느리가 저를 배신했을 때도 제게는 이 시장이 있었어요. 시장 사람들이 저를 믿어줬고 저를 도와줬죠. 그들이 없었다면 저는 혼자였을 거예요. 새벽 시장은 단순히 일터가 아니에요. 제 삶의 터전이자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작해서 빛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저는 오늘도 깨끗하고 정성스럽게 바닥을 닦습니다. 기억하세요. 더러워진 것은 다시 닦을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새벽은 계속되니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